교재는 이제 126페이지 보시면 거기 우선 면역권이 나와 있고요. 상가 임대차에서 우선 면역권 행사하려면 이제 네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25페이지 3번에 가로 2번.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대항 요건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것. 두 번째가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아놓을 것. 세 번째가 배당 요구를 할 것. 물론 종기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가 보증금, 적용보증금 이하일 것. 이렇게.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이제 경매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 이하일 때 우선 면허권이 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사례 보시게 되면 김기성 씨가 있습니다. 사업자 날짜가 2006년 8월 11일.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배당 요구도 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인 2009년 1월 13일 요구 종기를 또 지켰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보증금이 얼마냐면 1,500에 월세가 150이다. 적정하다고 봐요. 1,500에 월세가 150이다. 그럼 환산하면 월세 150은 1억 5천 규모가 되니까 1억 5천 더하기 얼마냐면 1,500이니까 1억 6,500이 되죠. 1억 6,500인데 이게 서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입니다. 실제도. 그러면 적용보증금 이하입니까? 환산이라고 써놓은 게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1000 한 거예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더한 거라고요. 1억 6,500이죠. 그때 이게 이하 보증금이냐 이 말이지. 우선 면역권이 있으려면 이하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죠. 이하 보증금이냐는 뭘 가지고 따져보시냐면 아까 저기 우리 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이제 2007년 10월 달 기준이죠. 2007년 10월 달은 그 박스에서 제일 앞에 거죠. 제일 빠른 거예요. 그때 기준하면 서울에서 2억 4천 이하면 돼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보니까 1억 6,500이니까 2억 4천 이하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 면허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선 면허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면허권 행사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겠다. 자, 그런데 126페이지 가보시면 배당 요구에 종기가 지나고 나서 배당 요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드물게는. 요러면 종기가 지나고 나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 안 한 거고 똑같다. 이런 뜻이 이제 가로 3번이니까.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건. 정말 드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최우선 면역권이 있습니다요. 최우선 면역권은 세치게 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려면 가로 2번.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다. 첫 번째는 보증금이 소액일 거. 그죠? 그 다음에 경매 넘어가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거. 사업자 등록 얘기하는 거죠, 지금. 126페이지 제일 밑에 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지켜서 배당 요구 할 거. 요 세 가지 갖추면 세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적용보증금 이하 초과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면 무조건 적용보증금 이하야. 소액이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건 뭐냐면 이 소액 보증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주택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상가에서 소액 보증금의 규모가 127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정도 바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상가의 소액 보증금은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4,500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최우선 변제 타는 금액은 1,350 이렇게 시작했어요.
계속 바뀌어서 지금 현행법은 제일 마지막 칸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최우선 변제 밖에 세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칸이 현행법이에요. 그런데 따져줄 때 요 상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입니다. 보증금이 2천에다가 월세가 7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 지역에서 소액 상가 임차인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이건데 월세가 있으면 이 상가에서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줘요. 주택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100 하니까 7천에 9천 돼요. 서울 지역에서는 얼마가 소액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6,500만 원 이하. 6,500 이하가 소액으로 보는데 소액이 아니죠. 최우선 면제권이 없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인데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2천에 40짜리 점포입니다. 2천에 40. 그럼 소액 임차인에 들어갑니까요? 환산하니까 6천이 6천. 서울은 6,500 이하가 소액이니까 소액에 들어갑니다.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네요. 얼마를 최우선 면제 탑니까요? 2,000? 200만 원요? 그러려면 이걸 빨리 올리겠습니다. 보증금 2,500으로 올릴게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타는 금액은 얼마예요? 2,200만 원. 2,500 중에서 건지는 건 2,500 중에서 얼마를 건져요? 2,200만 원. 최우선 변제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에서 세치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냐를 따질 적에는 월세를 환산해 줍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런데 막상 최우적으로 탈 때는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200이지. 근데 만약에 보증금 2,000,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환산해도 6,000이니까 소액 상가 임차인에 들어가죠.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네요. 최우선 면제를 얼마를 탑니까요? 2,200이 아니고 2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를 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맡긴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200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긴 보증금이 2,200만 원을 밑도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금 1,000인데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환산합니다. 곱하기 100 해서. 그러면 6천 금액이니까 6천. 소액입니까? 네.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네. 얼마를 최우선 면제 탑니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죠? 2,200이 아니고. 주택입니다, 이번에. 서울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뀐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주택. 예. 그러니까 보증금, 서울 지역에서 얼마가 소액 보증금에 들어갔었죠? 1억 6,500인가? 그랬었죠? 그럼 보증금 2억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월세가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월세가 있는데. 주택은 월세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걸 안 하는데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치고 이것만 따지는데 그래도 소액이 아니죠. 없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이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있죠.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게 됩니까? 소액인데 1억 6,500이야가 소액으로 이번에 받겠다고 그랬죠? 최우선 면제 타는 금액은 얼마였죠? 5,500? 저 기억 못하겠네. 5,500을 갖다 최우선 면제를 탑니다. 5,500만 원 이렇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죠. 아까 타워팰리스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2천짜리입니다.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이거 고려 안 한다고요, 주택은.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1억 중에서 지금 현행법상 5,500만 원을 세치기해서 가져갈 수 있죠? 이걸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주택은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따져, 이것만 가지고. 불합리하죠. 지금 월세가 되게 많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월세를 왜 주택은 고려 안 하냐 이 말이지. 응? 모르죠. 저희 볼 때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아 이게 무슨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상가는 왜 이렇게 하는데 상가는 월세 있으면 환산해 주잖아요. 주택은 옛날에는 주택은 월세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화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막 뭐지?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뭐예요? 빗발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받으신 자료 중에서 화성 남양읍에 있는 남양시티 프라디움 3차 아파트 상가동 지층 나온 거예요. 남양 화성 거 이거 옛날에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한 거 안 한 게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51번지 남양시티 프라디움 3차 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1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오늘 자료가 여러 개 나가서 잘 보시고요. 사건 번호 가지고 찾아보세요. 2022 타경 134호 사건입니다. 2022 타경 134호 사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물건의 정면은 근린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볼 것 중에서 일단 층을 보니까 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하층으로 돼 있죠? 지층.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면적 같은 거 보니까 면적이 근린 상가로 돼 있는데 상가인데 면적이 건물 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대지 지분 말고 건물 면적이 얼마냐면 47.94제곱미터니까 이게 1층 지하 1층인데 면적이 15평쯤 됩니다. 그 대지 지분은 좀 큽니다. 이게 이제 믿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봤거든요, 등기부를. 근데 진짜 크더라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땅 지분이 지금 몇 평이에요? 34평이요. 진짜 이럴까 싶어서 봤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좀 요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다. 경매됐고, 그 다음에 감정가는 5억 6,200만 원. 최저가는 이제 2번 유찰돼가지고 이제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0% 걸고 들어오게 돼 있고,
요 이번에 요게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낙찰됐어요.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물건 물건 현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하 2층 중 1층,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다. 2층 중에서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지층. 그 다음에 여기 지층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요거 면적 15평은 지층 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준공 연도가, 이 다음에 좀 생각을 볼게. 이제 준공 일자를 보니까 사용 승인 받은 게 19년도니까 신축이죠, 신축. 신축 상가고. 예? 근린생활 시설이고요. 업종이 안 나와 있긴 합니다. 예? 감정가가 건물이 4억 4,960만 원이고 땅이 1억 1,24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현황 위치 한번 읽어볼까요?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리 소재 남양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인은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보통 뭐 도시가 이렇죠 뭐. 그쵸? 혼재하는 지역인데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 좀 화성인데 차량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노선버스 정류장에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접지 근처의 땅 대비해 가지고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앞 상가입니다. 이게.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다.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자료가 아파트 단지가 요렇게 있고요. 이 뒤에 아파트 단지가 또 요렇게 있고요. 이쪽 도로가 있고요. 길 건너편에 여기가 이제 또 있고요. 여기가 요 앞에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는 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세대 수가 합쳐가지고 뭐 한 500세대나 될라나, 한 5, 6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쪽도 길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단지 요 앞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몇 개 안 되지만 상가가 있고요. 여기는 단지 앞 상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이 아파트 단지 같은 브랜드인데 요 합쳐보면 한 뭐 600, 700 정도 되려나?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고. 앞에 단지 앞 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좀 있고 몇 개. 근데 단지 앞 상가 중에 하나가 경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입지를 보게 되면 보니까 요쪽에 이제 막 그 학교들이 요쪽에 있고요. 하나로 마트 이런 것도 요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쪽 요 도로변 여기에 큰 높은 빌딩들이 요쪽에 있습니다. 높다고 그래야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요쪽에 이제 쭉 보면 빌딩이 좀 고층 빌딩이 있고, 학원 이런 것들도 다 요쪽에 학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예. 위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요쪽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요게 요쪽에 있을 때하고 출입구 쪽에 요쪽에 있는데, 요쪽에 있을 때하고 요쪽에 있을 때는 입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여기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동선을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도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이쪽이 생활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장을 보러 간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이쪽을 많이 이용하게 돼 있다고요. 예? 여기 상가가 잘 될 거냐 이거지. 잘 되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입지가 중요한데 제일 안 좋은 게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 보통 보면 자, 그 세대수를 갖다가 그 작은 책 한번 보십니다. 작은 책에 (357페이지) 보십니다. 352페이지 보십니다.
거기 단지 내 상가라는 게 있어요. 350 작은 책에. 단지 내 상가는 단지 앞 상가하고 비슷한 규모예요. 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특징 중에서 저층 일반적으로 많고요. 단지 앞 상가 보면 이제 조그맣게 형성된 것은 점포 몇 개 있고 끝나버리죠. 좀 점포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단지 중앙에 있다 이런 경우는 뭐 좀 규모가 좀 큰 것들은 뭐 학원도 좀 있고 그러면서 조금 3, 4층 정도 될 수 있고요. 근데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배우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낮아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하실 때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게 상가를 투자하신다 싶으면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셔야 돼. 오피스텔은 투자했을 때 여러분 투자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꼬박꼬박 월세 잘 나오는 거. 오피스텔 가격 올라가는 것을 굳이 바라진 않죠. 올라가면 좋지만 단지 내 상가도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결국 한 10년 지나면 올라가 있긴 할 텐데 그건 왜 올라가냐면 물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갖다가 진짜 많이 올리는 건 아닌데 몇 년 지났을 때 뭐 5만 원, 10만 원에다 올리면 그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면 10년 뒤에 가면 날 같지만 가격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오피스텔 새 거 투자할 거냐 아니면 상가 좀 오래된 걸 투자할 거냐, 예, 그 둘 중에 하나 투자할 걸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상가를 투자하고 싶어요.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오고 그러면 막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상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면 오피스텔처럼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막 그 상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막 대박을 치고 싶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오피스텔 갖고 있어 벌써 그러면 같은 급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생각한다면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면 갈아타기 걱정 이런 거 조금 덜고요.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단지 내 상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상가 투자하실 때는 단지 내 상가, 단지 앞 상가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의 독점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 상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점포인데 독점권을 인정받고 있어. 근데 약국자리야.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편의점 자리야.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독점성이 인정되는데 뭐 세탁소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독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그 자리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처럼 이 단지 앞 상가나 단지 내 상가는 처분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월세를 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변동이 잘 없어요. 오피스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세 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희 안 사람은 뭣도 모르고 계속 올리라고 막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럼 나가버려요. 왜? 그 옆에 싼 데가 있는데, 그죠? 짐 싸서 바로 나간다고.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래서 처분 수익을 얻는 건 어렵고요. 월세를 못 올리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근린 상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건 여기가 먼저 형성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이게 세운 거예요. 나중에 세운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근데 이게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신축이어서 그랬다. 새로 생긴 거지만 밀려. 사람들의 동선이나 활동 무대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린상가가 공급되면 경쟁관계에 놓인다.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단지 앞상가나 단지 내 상가에 들어온 업종들은 슈퍼라든지 편의점, 부동산 사무실, 미용실, 세탁소, 소규모 학원, 그 다음에 빵집, 정육점, 반찬가게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가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실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가로 3번 투자 포인트 나와 있는 거 있죠. 대형 평수의 단지 내 상가는 꽝입니다. 이상하게 대형 평수의 단지 내 상가 입주민들은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그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게 좀 꽝이고 중소형 평수가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변에 근린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좋아요.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단지 내 상가 후면부나 후문 상가는 안 좋아요. 왠지 그쪽으로는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주 출입구 쪽으로 사람은 많이 드나듭니다. 그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후문 쪽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 활성화되기 어렵다고요.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스트리트형 상가 형태로 외부 유동층 흡수에 유리하다. 이건 단지 앞 상가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앞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 세대도 배우지로 갖고 있으면서 유동층을 흡수하는 거다. 그게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유동층이 많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단지 앞 상가 점포 한 4-5개밖에 없는데 그때 단지 앞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단지 내 상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동층은 거의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유동층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층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뭐 배우집밖에 안 되는 그런 거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6번 보면 배우 세대수 대비 상가 공급량이 적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걸 보면 상가 공급량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옆에 보면 세대당 상가 면적은 0.2평에서 0.4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000세대다 그러면 상가는 20개에서 40개 정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000집이면 그러면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 점포가 몇 개 정도 있는 게 적정선이에요? 30개 정도, 30개. 1000세대가 30개면 500세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야 15개. 많아야 15개.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개가 한 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지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500세대 될라나 말라나 그래요. 뒤에까지 합치면 한 700 될라나? 네. 그런데 한 10개 정도만 되면 이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도시가 분양되든 신도시 분양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 단지 앞 상가는 거의 있거든요. 단지 내 상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민간이 건설해가 민간이 분양하는 것들 보면 아파트 상가 점포수가 많아요. 보통은 LH가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가 개수가 적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쭉 보면. 그러니까 LH가 공급되는 그 단지 내 상가가 더 좋아요. 상대적으로.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1000세대면 한 20개에서, 그러니까 20개에서 40개 사이인데 한 3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500세대면 15개죠. 여러분 사시는 걸 쭉 보세요. 그래서 세대수 대비해가지고 단지 내 상가가 몇 개나 있는지. 근데 막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앞에 단지 앞 상가가 1000세대인데 막 30개, 40개가 있다. 그 정도 먹여 살리려면 유동층이 꽤 있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유동층이. 그래서 그 제가 본 거는 그 앞에 저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그 뭐예요? 요 동선상에 있는 거야. 그 단지 앞 상가가. 그러면 이 배우 세대만 먹는 게 아니고 아파트 앞쪽을 왔다 갔다 하는 세대도 같이 먹죠. 그럴 때는 이 배우 세대보다는 조금 더 점포수가 많아도 괜찮을 수는 있죠. 근데 업종들은 맨날 똑같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업종 제한은 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단지 내 상가의 의미를 띠는데 지금 사례 요 경우는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아까 여기요. 주로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다니는데 이동하는데 이쪽은 좀 동성상 안 좋다 이거지. 버스도 이쪽 길로 해요. 이쪽 길이 아니고. 다시 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매각 물권 현황에서 참고사항 쪽을 보셔요. 참고사항 보시면 현황 위치 밑에 공부사항 지하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 서측에서 접근 가능한 지상 1층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게? 지하층이지만 어떻게 되죠? 지하층 개념이 요 아파트 단지 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지하층이다 이렇게 되지만 이쪽 라인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1층. 그 사진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셔요. 지하층으로 보이십니까? 가운데 사진, 위에 가운데 사진. 1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 왼쪽에 뒤쪽 배우재에 있는 요쪽 뒤에 배우재에 있는 요 아파트 단지 쪽에서 보면 지하층이다 이 말이지. 지하층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층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층 자리 15평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업종이 뭐냐? 업종이 음식 업종이야, 업종. 업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업종이 음식 업종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순댓국집인가 뭐 이래요. 곱창집인가? 이런 음식 업종이에요. 그러면 업종 괜찮아요. 1층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1층 15평 괜찮아요. 음식 업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괜찮다고 치더라도 입지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우선인데. 근데 입지로 봤을 때 사람들이 동선이 이쪽으로 형성이 잘 안 돼요. 이쪽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이쪽이 버스 다니는 큰 길, 여기 아까 8m 도로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죠. 여기라고, 여기. 건물도 이쪽에 많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로 쭉 내려가 보시면 건축물 정보 한번 보세요. 건축물 정보 요거 띄워놓으면 그 건축물 정보에 보니까 이게 세대수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438세대니까 한 500세대 되죠. 여기가 배우 세대가 몇 세대요? 500세대, 500세대. 거의 500세대 되는데 500세대면 여기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15개 전후? 적으면 10개, 많으면 20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점포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2층까지 있으니까 2층까지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위에 1층도 있죠. 그래 버리면 지하 1층 2층까지 치고 그러면 이건 점포수가 한 20개는 될 거예요. 약간 많다 싶을 정도. 약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입지가 안 좋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그 뒤에 보면 사진 저 지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3차 아파트고 저 위쪽이 여기가 3차 아파트고 여기가 2차 아파트고 그래요. 여기 요 2차 아파트 단지 앞상가예요. 그리고 저 길 건너편 저쪽으로 길 건너편 저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그 앞쪽에 큰 길 돼 있고 병원이 많이 있는 게 이쪽이잖아요. 요 앞쪽이잖아요. 여기 말고 요 앞쪽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병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쪽이 생활 권역이에요. 이렇게 여기 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골목은 조그만 골목 같은 거예요. 저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뭐 시장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뭐 초등학교인가 뭐 그런 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면. 그래서 입지가 이제 요쪽 동선이 이쪽으로 많이 형성돼 있다. 여기 아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물건 분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요것만 딱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배우 세대 500세대고 이것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봐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권리 분석에서 임차인 현황을 보실게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니까 서씨가 임차인인데 사업자 등록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냐면 2021년 6월 16일 돼 있고 확정일자도 2021년 6월 16일이에요. 배당 요구는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얼마예요? 30만 원짜리죠. 3천에 30이다. 그럼 원래가 보증금이 30이면요. 월세는 얼마쯤 돼야 돼요? 500 돼야 돼요, 500. 그렇죠? 근데 곱하기 한 1년치. 그런데 보증금이 3천이고 월세가 30이다 이런 얘기는 이게 세가 잘 빠지는 곳은 보증금을 이렇게 크게 안 하죠. 그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월세는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근데 장사 잘 되면 보증금을 조금 하고 월세를 많이 받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3천에 30을 받고 싶으세요? 1000에 한 70 받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1000에 70이에요. 다만 이제 주인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증금을 많이 걸 수는 있겠지. 근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온 사람도 긴가민가잖아요. 월세 많이 주고 매달 많이 고정비 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 나중에 3천은 받아나가는 돈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딱 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월세 같은 걸 좀 알아보시면 월세보다 전세가 많어. 그러면 공실이 많거나 세가 잘 안 빠지는 지역이에요. 근데 갔는데 전부 다 보증금 1000에 80, 1000에 70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게 많어. 그러면 뭐예요? 월세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뭐 3000에 30 뭐 이렇게 2000에 40 뭐 이런 거 보증이 많이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런 지역은 월세가 잘 안 빠진다고 그냥 짐작하시면 맞아요. 가서 보시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기타 사항 보시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채무자, 임차인 만나지 못했고 현황서에 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누가 띄워본 거죠? 집행관이 띄워본 거죠. 거기에는 임차인 이름이 누가 나와? 서준영이 나오고 거기에 기록에 3000에 30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서준영 임차 정보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따른다라고 적어놨죠. 환산 6천만 원이 뭔 줄 아시겠죠? 이게 적용보증금 이하 여부를 따질 때 이제 월세 곱하기 100에서 따져주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6천만 원이면 뭐 경기도 화성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든 6천만 원 갖고는 다 이해하지 뭐. 자, 그 다음에요. 등기부에서 또 따져봐요. 등기부상 대출이 있는데 그건 역사를 알아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전당 설정돼 있고 남동 농협에서 건전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6,300 이렇게 대출해 줬습니다. 서준영 씨는 이거보다 빨라요? 늦어요? 건전당 날짜보다 늦죠?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이 나오겠죠. 근본적으로요. 상가 점포도 1금융권 또는 뭐 저축은행 또는 뭐 이런 그 금융권의 대출이 담보대출이 나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일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농협에서 경매를 친 거죠. 3억 8,800 이거 대출 받아간 거 이자도 안 내고 그러니까 경매를 쳤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고 우선 면역권은 있나요? 없잖아요. 왜요? 배당 요구 안 했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우선 면역권도 없어. 그럼 소액인가요? 소액인가 따져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배당 요구 안 해서.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배당 탈 일이 없잖아요. 세 측에서. 그러니까 최우선 면역권, 우선 면역권은 다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럼 대항력도 없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낙찰을 받으면 깔끔히 내보낼 수 있는데 낙찰을 받고서 이제 만약에 생각해 볼게. 아, 이 사람이 지금 곱창집인가 뭐 한다고 하니 그 재계약에서 계속 재계약하자 그렇게 하려고 그럴 수는 있겠죠. 장사가 잘 돼야 계속 하려고 하겠죠. 장사가 안 되면 계약기간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눈치 못 채고 그냥 뭐예요? 재계약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저도 뭐 하여간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가보면 이제 뭐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그 전까지 장사했는데 갑자기 닭강정집인데 없어졌어. 비었어. 그리고 임대차 논다고 새 논다고 문구 딱 붙여져 있고. 닭강정집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뭐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지역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약간 거기가 좀 상업지 번화가가 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월세 셀 거예요. 꽤.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옆에 집들도 가만 보면 손님이 옛날보다는 좀 장사가 조금 요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좀 시들시들해 보여. 느낌은 그냥 받은 느낌이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딱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시들시들 하긴 하는데 뭐예요. 아이고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만 하고 뭐 그거 안 하면 또 뭐 할까 그런 생각도 어제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 이거 안 하면 이거 때려친 분들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아, 이 집 장사가 잘 됐을 때나 재계약을 갖다가 희망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장사 안 되면 그 힘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건 곱창집이라고 하겠는데 거의 장사가 잘 안 돼요. 공실 수준이에요, 공실 수준. 사진 보면 장사 영 안 된다. 낙찰 받으셨다 지금. 그럼 이거 낙찰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응? 입찰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입찰가를 결정할 때는 이게 서울 외곽 지역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 여기가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냐? 아니요. 그나마 우리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근데 입찰가를 정할 때 요구 수익률을 갖다가 원하는 수익률을 높게 잡고 대응해야 되겠다. 지금 월세가 얼마예요? 30만 원 곱하기 12달.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12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거 요구 수익률이 원래는, 곱하기 100을 한 이유는, 원래는 수익률이 자, 5%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아주, 그래도 후하게 봐줘도 6%. 6%. 6%다 그러면, 6%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떼는 대신에 곱하기 100이에요. 나중에 이제 3천 빼줄 거 생각해야지. 이렇게 치면 이게 얼마인가 이게 3,600? 아니 360인가? 360이죠. 360에다 3,600 3억 6천 3억 6천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응? 거기에 3천 더하면 놀라운 숫자가 나오죠 지금? 어? 얼마야 이게 입찰가가? 1억도 안 되잖아 지금. 이번에 낙찰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2억 얼마에 낙찰됐어요? 2억 6천. 어?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낙찰된 거네 그러면? 4차에서 낙찰된, 한 번 더 유찰됐다가 1억 얼마까지 떨어진 모양인데 그러면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낙찰된 거네요. 근데 하여간 낙찰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2억 6천. 여러분 2억 6천을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월세 3만 원, 30만 원 나와요. 근데 왜 이걸 샀을까요? 앞으로 막 유망하다? 뭐 이런 건가? 새 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팔아갖고 저기 지금 5억 6,200만 원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감정가 5억 6,200이니까 이건 내가 2억대 중반 절반 가격에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 이건 수익형 상품이에요. 월세 받는 물건이라고요. 월세가 지금 이건데. 이거 월세 지금 100을 받아도 시원찮아. 100을 받아도.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비슷한 건데, 가만히 좀 쉬었다가 또 계속 보도록 하죠.